1학년 학생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작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기대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약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가장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유정을 했는데, 김유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악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반면에 오늘 배우는 최만식 작가, 최만식은 풍자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요걸 먼저 눈여겨보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이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삶, 내가 뭘 하든 간에 이미 내 앞날은 정해졌다. 그러하니 지금 그 어떤 행동도 무엇을 해도 어떤 의미를 지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약간의 자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1930년대인데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줄거리는 78쪽에 나와 있어요. 78쪽에 보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P라고 하는 납니다. 사실은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P는 이 사람이 바로 지식인이고, 이 P의 아들이 있는데 창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9살 창선이 있고,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인쇄소 사장이 등장합니다. 요 과정밖에 없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는 동경 유학까지 마친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여기저기 직업을 구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심지어 그의 책을 전당포에 맞춰서 돈 만드는 데 급급하고 그 돈 역시 술집에서 다 소비해버리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있는 형한테 맡겨놨던 아들 창선이를 형이 다시 올려보내겠다라는 편지를 받고 창선이를 데리고 와서, 이 P가 선택한 일은 뭐냐면 어차피 공부를 하거나 학력을 쌓아도 자신과 같은 인텔리로서 실업자 신세가 되는 것보다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여기 인쇄소에 이 창선이를 견습생으로 맡기고 돌아온 그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 전체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을까라고 하면 78쪽 제일 아래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래서 한 5번째 줄 보면 식민지 시대의 현실에서 소외돼 버린 지식인 계층의 냉소적인 의식과 태도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 세력의 기만적 행태와 허위로 가득 찬 민족의 현실을 비판, 폭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76쪽으로 와서 2번, 그건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 참고로 이런 용어를 하나 기억해 둡시다. 룸펜 지식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룸펜 지식인인데, 룸펜의 의미가 뭐냐면 불황아 또는 실업자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냐, 고학력 실업자를 룸펜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1930년대 이런 룸펜 지식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도 많았고, 실제로 1930년대 작품 안에서 룸펜 지식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76쪽의 본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76쪽의 본문까지만 할게요. 자, 조금 확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1934년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시대 상황을 알려주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1934년에 이 세상에도 기적이 있다. 그것은 P가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돈이 생긴 데가 없다. 잡힐 것도 없고 어디서 벌이한 적도 없다. 이제 요 말은 결국 뭘 나타내냐면, 이 P가 얼마나 무능한가, 이 무능력함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이어서 그렇다고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밥 한 술 주시오 하고 구걸한 일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였다. 야위긴 하였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P와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싹 치운다면 글로 하는 사람이 조금 편해질는지도 모른다.
시대 상황 자체가 이게 그 당시 시대가 이렇게 구직이 힘든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시대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특히 도시에서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고학력자인 피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학력 수준에 맞는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가 소부르주아, 흔히 말하는 소부르주아는 거기 써져 있겠지만 소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시민. 소부르주아 축에 끼이는 인텔리가 아니오 노동자였더라면 그동안 거지가 되었거나 비상수단을 썼을 것이다. 뭔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라도 했겠다라는 이야기죠. 지식인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도 없었다. 요 모습,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도 없었다라는 요 모습의 의미는 또 뭘 나타내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피의 소극적 태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는 솔직히 굶지 않으려면 뭘든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피는 그런 용기도 없다는 그런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 그렇지만 죽기보다 더 귀찮은 일은 그를 잠시도 해방시켜주지 아니한다. 그의 아들 창선이를 올려보낸다고 어제 편지가 왔었고, 자, 편지. 이 편지가 이 이야기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새로운 사건의 계기,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편지. 이 창선이는 아들인데요. 앞서서 말했죠. 시골에 있던 아들이 형이 올려보낸다는 거죠. 오늘은 내일 아침에 경선이가 당도한다는 전보까지 왔다. 드디어 편지, 전보 둘 다 똑같죠. 아들이 옵니다. 오정 때 전보를 받은 피는 갑자기 정신이 난 듯 쩔쩔매고 돌아다니며 돈 마련을 하였다. 여기 지금 A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돌아다니며 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 77쪽의 문제로 보면 이런 경우에 한자성어를 뭐라고 할까 그러면 여러분이 풀어도 되겠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거니까 동분서주 했다 이런 한자성어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20원은 하고 돌아다닌 것이 석양 때 겨우 15원이 변통되었다. 왜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아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살림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겨우 15원 준비했답니다. 남은 단 종로에서 풍론이 냄비니 이런 것들이 다 그 살림살이죠. 양재기니 숟갈이니 뭐니 해서 살림 나부랭이를 간단하게 장만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전에 잡지사에 있을 때 알은 땡땡 인쇄소의 문선과장. 이 사람이 아까 그 인쇄소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문선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월급도 잃었고 다만 일만 가르쳐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달라고 졸라대었다. 이제 결국은 요 인쇄 찾아간 이유는 일자리 부탁이죠. 일자리 부탁합니다. 근데 이 일자리 부탁은 누구냐면 창선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이거 사정하려고 인쇄소를 들은 거죠. A라는 그 문성과장은 요리조리 칭탈을 하던 끝에 칭탈이란 말 거기 나와 있죠. 핑계대죠. 그 시절에 누구 하나를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직장, 구직에 대한 청탁은 더욱 어려운 시기니까 아무래도 핑계를 댔겠죠. 그는 피가 누구 친한 사람의 집 어린애를 천거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자기 아들 이야기한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죠. 보통 학교나 마쳤나요? 보통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정도 됐겠네요. 초등학교. 하고 물었다. 아니요. 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이가 몇인데 9살? 9살? A는 놀랐습니다. 9살짜리를 맡긴다는 것이 놀라웠나 보죠. A는 놀라서 반문을 하는 것이다.
기왕 일을 배웠다면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야죠. 요 포인트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술이 더 중요하다. 기술이 더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지식, 즉 공부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가 그렇게 말하자 그래도 너무 어려서 원 뉘집애요. 내 자식놈이랍니다. 본인의 자식을 지금 청탁한 겁니다. P는 그래도 약간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요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이 안에서는 그래도 뭘 느꼈냐면 얘가 부끄러움이 좀 느껴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무능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A는 이 말에 가장 놀라운 일을 보겠다는 듯이 입만 벌리고 한참이나 P를 물끄러미 바라다본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이 말이라는 말은 P의 아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놀란 거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왜 내 자식이라고 공장에 못 보내란 법이 있답니까?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아니고 괜히 실없는 소리 자제라고 해야 들어줄 테니까 그러시지. 이거 인쇄소 이 사람은 지금 아들임을 못 믿는 겁니다. 설마 하는 거죠. 설마. 아니 그건 뭐 그렇잖아요. 내 자식놈이야요. 그럼 왜 공부 안 시키고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식이니까.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라고 하는 게 보통의 사람의 생각이겠죠. 학교에 보낼 처지도 못 되고 또 보낸다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거참 모를 일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인쇄소 이 문성과장은. 우리 같은 놈은 이 짓 해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라는 말은 지식인이란 말이죠. 당신은 지식인일 텐데 지식인이란 사람이 보통 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에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요 말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써볼게요. 공부를 많이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무능해지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이 겪고 있었던 자조 섞인 말 그리고 허무의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글쎄 전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 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리리다마는 너무 어린애라 애처롭잖아요. 뭐 애처롭다라는 뜻이죠. 그 책에 나와 있죠. 옛날 말투인가 봅니다. 애처로운 거야 애비된 내가 더 하지오만 그것이 제게는 약이니까 결국 인쇄소에 보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인쇄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아들 창선이를. 이 부분까지가 76쪽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 우선 이 작품의 시점은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봤던 것처럼 전직 작가 시점. 전직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마찬가지로 전직 작가 시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인물의 내면 심리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일제강점기 경성이니까 서울일 테고요. 주제는 결국 무슨 말 하냐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좌절. 중요한 말. 지식인의 좌절. 그리고 고통.
하고 식민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비판. 식민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요 구조적 병폐가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이게 상식 아니냐. 그런데 이 시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오면 올수록 직업을 구하기가 더 어렵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고학력자들이 오히려 실업자가 되는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이 식민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의식으로 연결되겠습니다. 특징 중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 좀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가 풍자 효과를 높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풍자 효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김유정의 해학을 생각해 봅시다. 동백꽃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학적 장치는 대부분 다 해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처럼 이 작품에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장치나 특징들은 전부 다 이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하나의 도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냉소적, 그 다음에 비꼬는 어조,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야기는 바로 풍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구동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지식인을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와 팔리기만 기다리는 기성품에 빗대었다. 기성품에 빗대었다. 이게 레디메이드가 기성품이죠. 풍자했다라는 말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저 아래 보면 인물들이 좀 나와 있는데 피하고 피의 아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자 창선이 아버지 피가 바로 레디메이드 인생인 셈입니다. 이미 만들어졌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아들은 결국 이제 보내지는 거죠. 즉 이 피와 창선이 요 아들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앞서 말했던 현실의 구조적 병폐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래에 보니까 피가 아들을 인쇄소에 보내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피는 9살 난 아들을 레디메이드 인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학교 공부를 시키는 대신에 인쇄소의 공원으로 취직시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공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과 같이 될 바에야 어려서부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사람 고시라도 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린 아들을 인쇄소 공원으로 취직시키는 피의 극단적 결정은 식민지 교육의 의미 자체에 대한 부정, 그리고 따라서 피의 선택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자 저쪽적 풍자다. 자, 피의 선택의 의미죠. 선택의 의미는 뭐냐라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소극적 저항, 소극적인 소심한 저항이자 자조적 풍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작품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제들, 역시 문제들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어디 봅시다. 3번 문제에 보면 앞서 나왔던 여기 편지하고 전보가 있었죠. 편지, 전보,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기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5번의 내용은 시대 상황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레디메이드 인생 두 번째 78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